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당장은 힘들지만 부자를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럼 이게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버릇, 어떻게 보면 뭐 좀 재테크 헤빗, 예, 금융 지식 쌓기 이런 것들을 지금 꼭 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진짜 필요한 말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재테크 어떻게 보면 표현을 굳이 하자면 재테크 몸짱이 네.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되고 싶어 하실 텐데 재테크 몸짱이 되려면 이거 꼭 필요하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회초년생이다, 뭐 응. 직장이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 스펙 쌓고 맞아. 학교 나왔고 맞아요. 자격증 땄고 토익 시험 보고 이렇게 직장을 가졌는데 정작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졌지만 그 돈을 벌어보니까 막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거예요. 아, 일단 벌긴 벌었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직장을 갖기 위해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스펙만 쌓지 말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면서 앞으로 뭐 100세 시대니까 맞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지금 은퇴한 후에도 이렇게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책을 우리 이성원 저자님의 책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춰봤단 말이죠. 아유, 다 감사합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선물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춰봤단 말이죠. 거기에 영어가 있어서 되게 기뻤거든요. 제가 아유. 영어 강사라서 근데 영어가 되게 짧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짧게. 배움이 짧아서. 아니 그 뭐 네. 다른 분야의 짧음인데 네. 바로 W가 나오는데 3W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3Ws. What are they? 뭐예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why, Why? 아, why? 예, 그다음 what, What? when 이렇게 When. 해서 돈을 우리가 네. 버는 이유를 해서 이제 모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목표를 구체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왜 돈을 모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언제 이렇게 돈이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돈을 모으면 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끔 필요하다, 예, 진짜. 챕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돈을 뭐 1억을 모을 거야.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왜 모아야 되는지. 그렇죠? 무엇은 있었다고 쳐도 언제까지 모아야 될지 이걸 생각 안 하는구나. 인생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인생 네. 5대 자금이라고 있어요. 뭐 결혼 자금, 5대 자금? 뭐 교육 자금, 뭐 비상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비상금이 거기에 속하나요? 예, 속합니다. 그거 재밌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잖아요. 비혼주자도 많아졌고 맞아. 예. 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금이 들 수도 있고 결혼 자금 그러니까 뭐 국한하는 게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자금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또 재테크를 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보세요. 스스로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나니까. 맞죠. 자기 분수를 알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막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맞잖아요. 결국엔 자기가 버는 돈, 본인이 가져 있는 상황, 본인이 살고 싶은 그러한 세상과 삶, 맞아.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짜라. 뭐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사라지진 않잖아요. 꼭 그렇게 되진 않죠.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내가 한 30 초반이나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겠다. 뭐 아이는 결혼하고 뭐 2, 3년 뒤에 낳겠다. 지금 당장 돈은 많지는 않으니까 집을 사는데 제한되니까 언제 뭐 청약을 들어서 언제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러한 조금 계획이 있으면 돈을 모으는 이유도 명분도 있을 거고 맞네. 또 돈을 모으면서 재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적인 스킬을 배우고 싶을 거고 또 그리고 본인의 신세를 가끔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족한 게 더 많구나.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라는 좀 어느 정도 상대성이 있지 않을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옆에 애가 돈 그러니까 재테크 한다니까 나도 우르르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3W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내 구체적인 목표가 언젠지, 시기는 언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약간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네. 좀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불릴 수 있다. 맞아요.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말 저 이거 궁금한 이슈인데 돈을 이렇게 불릴 때 왜 레버리지를 네. 활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레버리지의 대표적인 게 이 대출 받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솔직히 대출을 아예 한 번도 안 받아본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 어쨌든 빌리는 거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대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알면 좋은 그런 어떤 팁들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저도 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보통 사회초년생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좀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이 학자금 대출. 보통 학생일 때부터. 되게 아기아기한 느낌이 맞죠. 들어요. 네네. 근데 또 학교가 사립되면은 진짜 4년 내내 받아버리면 많게는 진짜 5, 6천까지 진짜 그래요.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안고 사회에 나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뭐 부모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또 자립심이 강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저축을 한다기보다 당장 대출을 껴안고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 좀 휩쓸려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한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레버리지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제 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은 대출 없이는 절대 좀 제한적이다. 본인이 이제 금수저 운수저 저희가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마 아닌 일반적인 균형에 따라서 말하면 근데 본인이 사회초년생도 사회 나오자마자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껴안고 나온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아니게 뭐 관리비, 월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요.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출적인 측면도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한테 의도가 만약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라는 목적이라면 투자도 있겠지만 꼭 이걸 당장 어디 무슨 상품에 가입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은지 만약에 받는다면 혹시 어떤 팁이 있는지 이런 게 있나요? 그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처음에 막 자취를 한다. 그러면 월세라기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요즘에 한 2, 3%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월세 대비해서 한 많게는 한 절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월세가 만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끔 이용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은 엄청 용이한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네. 대출 받는데도 이 자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회사에 꾸준히 나가다녔냐 아니면 한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좋은 거래 실적을 쌓았는가. 쌓는가. 그러면 또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율이 대출 예. 이자가 낮아진다. 우리 은행에서 적금 네. 가입했는지, 청약은 가입했는지, 그다음에 관리비는 우리 통장으로 나가게끔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해서 가산 이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흔히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 데랑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실제로? 어때요? 아니면 그냥 좀 한 두세 개 이렇게 좀 약간 체리 피커처럼 네. 이렇게 두세 개 관리하면서 여기 유용한 건 여기서 하고 저기 유용한 건 저기서 하고 이런 게 낫나요? 저는 그냥 한 은행만 꾸준히 어차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은행에 예적금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이라는 곳은 예대 마진이라 해서 예금을 해서 대출을 해서 마진을 남기는 회사예요. 이제는 그쵸. 더 이상 뭐 예금을 해서 사람들한테 1, 2% 이자 주면서 보다는 대출을 시켜서 네. 거기서 2, 3%, 4% 이자를 받아서 1, 2% 더 해먹는 게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더 남기는 게 이제 은행의 좀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더 이용하는 게 아마도 더 많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대출이라는 걸 염두해 주신다면 주거래 은행과 좀 이력을 네. 길게 신용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재테크하면 빠질 수 없는 네. 이 집장만하는 방법 중에서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청약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청약 통장이 있어요. 제가 2004년에 가입했어요.
지금 엄청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써먹지를 못했네. 혹시 집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집을 어쩌다 보니까 사게 돼가지고 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근데 혹시 몰라서 해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셨죠? 했죠, 예. 그럼 부부 둘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희 신랑은 없더라고요. 아, 저 혼자 있는데 이게 근데 이율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청약 통장 이런 정보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청약 통장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이 뷰어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청약이라면 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죠. 근데 사람들은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집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격증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자격증이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고 해야죠. 이제 이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양이 생기면은 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족 조건이 아니라 보통 필수 사람은- 조건이지 충족 조건이 아니구만. 맞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청약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으로 무슨 통장에 돈을 쌓아서 몇천 모아서 내가 그 통장으로 집을 사야겠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과 네.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따라서 뭐 많아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네. 뭐 공공 임대도 있고 공공 주택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네네. 그다음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주세요. 네, 레미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레미안, 자이, 뭐 예. 힐스테이트. 예 그런 이제 좀 민간에서 만드는 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말 그대로 비싸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더 비싸다.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민간과 공공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본인에 맞춰서 네. 특히 뭐 공공은 아시다시피 LH나 SH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따라서 네.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청약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기간 얼마나 오래 그 납부를 했는지 납기 기한 그리고 뭐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네. 뭐 요즘에는 초년생들은 한 10만 원까지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 거기에서 세제 혜택도 있고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20, 30대 분들이 지금 맞아요.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한 2년 전에 이제 출시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이 있어요. 이제 청약 우대형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예. 종합저축. 말 그대로 이제 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이 네네. 친구들이 해서 이제 종합저축의 청약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뭐 샤이니즘도 있는 것처럼 저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근데 분양을 받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부양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맞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할 때 점수 자체가 가산이 되는 게 좀 제한이 돼요. 제한이 돼요. 그게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이에요? 70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자녀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 결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청약을 가입한 기간. 기간이 길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 안 했어. 나는 오래 갖고 있었어. 청약 통장을. 네.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부양 가족이 없다. 그러면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엄청 힘들죠. 그래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네. 신혼부부도 당장 결혼을 했지만 당장 뭐 자녀가 숭붕숭붕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거기서 점수가 막 쌓이는 것도 아니라서 아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촬영 날짜가 지금 8월 지금 거의 10일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가 네. 근데 8월 4일 날 이제 공급 대책이 국가에서 나왔는데 네. 이제 청년들이랑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지분형 적립주택. 적립주택. 네.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나가면 거의 95% 가까이를 그냥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95%? 예, 90에서 95%. 와. 본인이 이제 5%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이제 사회 나오자고 돈이 없잖아요. 네, 없죠. 뭐 나를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평생 이제 내 집 마련을 했고 평생 이제 갚아 나가는 거예요. 저금리로. 그러면 계속 그 집을 오랫동안 갖고 살아야 돼요? 네, 좀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근데 또 거기서 또 팔면 또 넘겨지겠죠. 거기에 대한 대출이. 오케이. 자동차 리스처럼. 예. 그렇게? 예, 리스 이제 넘기잖아요. 소유권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생긴 이유가 근데 또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대책이 30%에서 40%, 총 이제 100%가 분양이 가능하다면 네. 70%가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만
아. 특별 공급이 되게끔 조치를 한 거예요. 아, 왜냐면 주택 일반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그 층들을 위해서 마련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지분형 적립주택이군요. 맞죠. 그렇게 하면은 아. 20에서 25%의 그 분양 만약 최근에 우리가 강서의 마곡이라는 구단지가 있어요. 알죠. 예. 엠벨리 구단지? 네, 그렇죠. 아, 압니다. 많이 올랐죠. 맞죠. 만약 근데 막 분양가 예를 들면 5억이었다. 네. 그러면 거기서 20에서 25%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분할로 갚아 나가면서 내 집 마련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유럽형이 가까워진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이 늘 필요는 했었어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뭐 30대 초반인데 좀 고맙죠. 상대적으로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되는데. 네. 근데 이미 전문가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아, 전문가니까 이제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자기만의 전략이 있으니까 또 네.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유동 자산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동성 네, 맞죠. 자산도 있죠. 근데 이 정책이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좀 기성세대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약 시스템에서 가장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약간 40대. 맞아요. 40, 50대 분들이 좀. 네. 그러니까 약간 애는 하나야. 왜냐면 한 40대면 제가 40대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40대. 조은이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기는 없고 또는 나도 한 명 정도만 낳아서 가점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신혼부부는 기간은 지났으니까 신혼 그런 특별 혜택도 못 누리고 그래서 약간 이 40대들이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많이 언성이 높아지는 분들이 이제 40, 50대 분들이. 그렇구나. 근데 또 참 탁상 공론인 게 네. 청약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이라는 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의 대책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렇잖아요. 또 지역적으로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뭐 마곡, 강남, 잠시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지금 반포도 분양권 하면 엄청난 경쟁률이 청약률이 있잖아요. 난리죠.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쵸. 세상에 기차만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올라가는 아파트 엄청 많이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공실되는 아파트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도달이 못 되는. 근데 인구는 점점 우리가 알다시피 줄고는 있는데 계속 아파트 생기면 왜 나는 아파트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전혀 없지는 네. 않을 거예요. 늘 저렇게 많은 건물인데 내 거 없는 것처럼. 맞아.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서울에는 그만큼 인구 밀집도도 높지만 그렇죠. 분양에 대한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높죠. 그래서 분양이 많이 쏠리고 그런 거라 조금 청약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나 의지하지 않는 거 좋다라고 좀 전 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이 바뀌는데 이 청년들이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 겁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도 지분형 적립주택이라는 이 대책을 알 수 있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서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이런 거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앞서가고 계신 거야. 근데 이 청약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라는 너무 좋은 말을 해주신 것 같은 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다면서요. 청무피사? 왜요? 청약은 무슨 청약 피 주고 사지.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줄여서 청무피사. 아 진짜예요. 왜냐면 청약 당첨되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냥 그것만 기다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니까 그냥 지금 사자. 맞아요. 피 주고 사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아줌마들이 아니요. 아는 얘기를 했나요? 지금 청무피사? 근데 청춘들이 또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피 주고 살 수 있는 재력이 없으니까. 그렇네. 근데 또 그 친구들은 또 청약에 대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의지만 하지 말고 그만큼 근데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을 거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네, 결국엔 그쵸. 또 맞아. 청약은 의무지만 올인하지 말고 대신 근데 청약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고 싶으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를 또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피를 주고 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맞아. 있다. 중요한 그러려면 돈을 또 모아야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시드 머니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맞죠. 정말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맞아. 왜냐면 우리가 집 얘기를 하는데 집이 이제 한자로 하면 주, 집주 예 맞습니다. 집주, 뒤에 의식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요구되는 게 요 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일단 자기 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를 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월세 아니면 전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월세 아니면 전세. 그 둘 중에서 좀 어떤 것이 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을까요? 당연히 월세보다는 아까 전세가 좋은 게 확실한데 그냥 중요한 건 사회초년생 나가자마자 대출이 나오는 게 제한적일 겁니다. 아, 소득 증빙이 잘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은행도 신용을 보고 이제 하는데 재직 증명서라든지 소득 증명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대출의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다. 아, 전세 자금 대출 받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중요한가요? 근데 아마 뭐 당연히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겠지만 프리랜서든 일반 직장인들도 본인의 요즘에는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도 네네. 본인의 소득이 아니더라도 카드값, 신용카드를 꾸준히 많이 썼다 이런 대출이 또 부분적으로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이것도 지역마다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음. 근데 중요한 건 월세가 그만큼 비싸니까 네. 전세를 해서 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80% 대출 받아서 70, 80% 거기에서 이자가 확실히 부담은 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세 월세 안 사는 게 최고로 좋죠. 근데 초년생들이 그렇게 제한되고 그쵸. 자기 집이 있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자취가 요즘에는 좀 본인의 이제 개인 삶의 밸런스가 좋다 해서 그냥 집이 옆에 있어도 또 나와서 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전세를 많이 가능하다면 권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저는 재테크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티나는 재테크의 네. MC로 초빙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세 살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 살아라. 전세는 뭐랄까 그 묵혀두는 자금이 너무 아깝다. 맞아요. 그 말도 그러니까 월세를 살고 차라리 그만큼 그 뭐랄까 세이브한 돈으로 다른 데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도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잘 됐을 때를 생각하고. 아, 근데 네. 특히 초년생 자체가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막 부푼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당장 성공적인 투자를 전략을 짜는 데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3W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저축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은 매력이 없다. 1, 2%에서 뭐 이자 소득세 15.4% 뭐 떼고 하면 물가도 못 따라간다. 맞아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초년생들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구력 자체를 못 키웠어요. 1년 동안이라도 예금이나 적금을 해본 사람이 있냐. 단돈 10만 원이라도 1년 동안 모아서 120을 만들어 봤냐. 50만 원에서 600을 만들어 봤냐. 이런 지구력 자체가 키워지지 않는 상태면 투자를 한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너무 뼈 때리는 말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차, 2년 차에는 그렇게 은행도 이용하면서 이런 저축 지구력을 좀 키워서 그러면서 충분히 또 투자에 대한 공부를 그렇네. 그 와중에 투자에 예, 대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지식이 쌓였을 때 유용할 만한 자금이 시드머니가 모아지고 그러면 그때 딱.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 1년 또 지나면 전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공부가 됐으면 투자해야겠다. 그렇지.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나 이제 이거를 월세로 전환을 하고 보증금을 맞아요. 최대한 작게 잡고 나 이제 맞아요. 투자를 할 나만 그 소양이 길러진 것 같아. 맞아요. 그때 하는 게 더 좋다. 예, 아마 그게 가능하다면. 저 듣고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나는 투자에 대해서 나는 못해, 절대 못해. 죽어도 나 안정성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뭐 해도 투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건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엔 어떻게 되나요?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리스크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리스크가 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리스크랑 댕저가 있잖아요. 또 영어 선생님이니까. risk and danger. 예, 예. 네, 다르죠. 확실하죠. 불확실성이랑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거랑은 다르지. 근데 불확실성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댕저는 말고 사람들은 자체가 전부 다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계속 그렇게끔 이자를 준다든지 점점 더 마이너스 금리가 될 텐데 네. 선진국의 기반이니까. 근데 투자를 공부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세, 65세, 70세 은퇴를 했다 한들 적어도 3, 40년을 소득 없이 그렇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선 네. 투자로 공부 지금부터 안 한다는 건 이걸 경제 문맹이라고 하죠. 금융 문맹?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전세를 월세를 최대한 낮춰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좀 중요한 솔직히 관점이긴 하죠. 네. 근데 이러한 마인드를 키우는 게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게 그게 사실 danger이 될 수 네, 있어. 맞죠.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관심 갖고 네. 충분히 공부하고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가 아마 재테크이지 않을까. 네, 재테크. 네. 그러면 이 재테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부동산 말고도 이제 금융상품 관련해서 네. 예적금은 너무 진짜 지금 1%대 막 이러니까 이거 말고 요즘에 약간 주식이 핫하기 때문에 내가 근데 개인 직접 투자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 나 펀드 할래. 막 이러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죠. 많죠. 그럼 펀드 상품이나 또는 그 밖에 전 사실 금융적으로 잘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있고 뭐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혹시 우리 뷰어분들께 좀 알려주시고 싶은 상품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라기보다 저축은 예적금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펀드, 주식 펀드. 이럴 그쵸. 수가 있는데 그 맞아요. 펀드에서 너무 종류가 또 많아요. 주식형 맞아.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혼합형도 있고 네. 혼합형은 말 그대로 채권과 주식이 섞여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 같은 시국 만약 코로나19다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지수가 엄청 빠졌었잖아요. 맞아. 오, 그때가 기회였는데. 아, 그렇죠. 눈물 나.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최고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표를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지표에서 코로나에서 제일 저점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 폭이? 네,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나스닥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가 잘 올라왔던 게 우리나라 뭐 기술력도 좋지만 아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코스닥이 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이번에 올랐던 모멘텀이 강했던 게 제약주, 맞죠? 제약. 네. 바이오, 맞아. IT,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술이 좋으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초년생이나 직장인들 할 거면 나도 저기 돈만 있으면 다 했다. 막 신용담보대출 받고 주담대라고 하죠. 주식담보대출. 네. 주담대. 이런 거 받아버려가지고 하는 분들 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사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약주라는 게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좋긴 하겠죠. 거기서 모든 기술력이 동반이 되니까 그만큼 올랐겠죠. 그럼 또 안 되고 만약 되면 지금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폭 자체가 롤러코스터니까 제약주가 좀 이 업앤다운스가 심하죠. 30% 올라가도 하루가 60%가 왔다 갈 수 있어요. 상한가를 찍고 최하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에만 100만 원이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30만 원이 130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도박을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이나 펀드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를 만약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가치 주식이라고 하죠. 아, 가치주. 네네네.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말 그대로 우리나라 LG화학? 네, LG화학도 좋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좀 딱 들었을 때 이번에도 뭐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이 주식 돈 빌려가면서 샀던 게 삼성전자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조금 샀어요. 네. 사실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가 구성될 때도 펀드 안에는 삼성전자가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식이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랑 펀드를 위험성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 높지만 펀드는 그만큼 다양한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못하면 내가 잘하면 되고 오케이.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팍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접 투자를 그래도 하고 싶다. 왜냐면 펀드는 펀드 매니저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나 그게 아깝다라는 네. 이제 젊은 친구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ETF로 할래. ETF로 직접 투자할래. 그래서 ETF 약간 인덱스 펀드, 네. 인덱스 ETF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마 제일 안전한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ELS는 주가 연계 지수라 해가지고 맞아. 많이 ELS. 위험하다고 하고 요즘에 뭐 사모펀드처럼 네. ELS 자체는 좀 많이 기피하고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판매도 어느 정도 조금 줄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신 근데 ELF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인덱스 펀드나 금이나 뭐 원유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ELF는. ETF. ETF, 네. 죄송해요. ETF는. 그렇죠. 그러면은 흔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뭐 미국
증시도 있고 네. 중국 증시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있지만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때요? 국가 부양책에서 돈을 좀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많이 풀었죠. 많이 풀었죠. 네. 그 다음에 공매도도 제한이 되고요, 맞죠? 와, 맞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나 국내 원화가 계속 풀리니까. 풀리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현물이죠. 아, 그렇죠. 금이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현물 가치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맞네요, 맞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게 미국 자체도 지금도 많이 주식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12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에 대선도 있고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지금 가정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꾸준히 떨어질 겁니다. 오, 나 달러 많은데. 그렇네요. 달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네. 귀축 통화잖아요. 네, 달러는. 기축 통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이 올라가거나 이제 상대적인 국가,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올라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최고점을 찍고 있는 금 ETF가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거 1년 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에휴, 이제 꼭지일 거야. 꼭지야, 꼭지 안 사. 했는데 이거 뭐야. 막 천장 뚫고 저 위로 맞아요. 가네. 근데 아직 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제가 선생님 믿고 한번 좀 사볼까요? 누구 믿고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아, 오케이. 근데 모든 책임은 맞아요. 나에게. 책임은. 그쵸. 근데 요즘에 아까 ETF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ETF가 좋긴 한데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원유로 많이 상처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레버리지도 하시고 해서. 저요. 그렇죠. 그래서 WTI 샀다가 맞죠. 지금 마이너스 30%. 네. 네. 왜 그러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좀 경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먼저 걱정을 하고 선정을 하면 네. 좀 그러한 투자 실수. 왜냐하면 투자는 자체는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네. 수익을 내려고 하면 분명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손실을 하지 않는 것. 예,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 첫 번째라 생각해요. 수익보다 네. 1순위가 잃지 않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균형 잃지 않는 것을 택하려면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조금 더 이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를 먼저 선정을 하면 적어도 내가 안 가도 될 길을 네. 굳이 네. 초년생이나 뭐 20, 30대부터 그런 걸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등산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죠. 등산에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는데 맞네. 코스가 여러 가지인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만약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초년생부터 한다면 되게 말리고 싶어요. 좀 말리고 싶다. 대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표적으로 그리고 이슈적으로 무조건 경제는 정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맞아.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중국 경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런 경제를 보면서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ETF, 금이나 석유 이런 거는 좀 관심 갖고 보면 금이나 석유는 이제 석유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좀 관심 갖고 보면 공부해 볼 만한가요? 어때요? 그렇죠. 근데 ETF도 근데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치. 매월 얼마를 사겠다. 분할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분할로 개념으로. 해서 만약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말 그대로 당장 우리가 부자는 못 되더라도 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척도를 만들려면 그런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당장 올인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아마 좀 분할하면 좋지 않을까. 맞다. 저는 근데 이 분할 매수가 되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왜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펀드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금이나 석유 뭐 ETF 이런 거를 분할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 연 5%가 났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5%밖에 안 났어 이렇게 무시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적금 상품이 연 5%가 있다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죠. 그거 사람들 우르르 가입할 거면서 투자의 세계에서 5%라고 하면 되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만족을 하겠어요? 저는 15%. 아 진짜요? 15%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그 지경이 아닙니다. 충분히 네. 또 잘하실 수 있으니까 또 팔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마이너스 30%지만 그 마이너스가 그 화면에 근데 박혀 있는 것 같아. 안 바뀌어. 파란색이요? 네, 거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인생 길어요. 인생 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저 지금 조금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성원 전문가님께서는 네. 그런 좀 실패담이 있으신가요? 저도 분명히 있죠. 아까 저도 초년생 생활을 했고 저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금융 생활을 하기 전에는 또 장교 생활을 했어요. 군인 생활을 했어요. 아, ROTC. 예, 예. 아, 네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급여를 받았죠. 그러면 또 당장 그때 근데 또 군인은 중에 군인 적금이 있어요. 아. 한 4, 5%로 줍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펀드도 하고 운이 좋게 그때는 좀 잘 됐어요. 오케이. 근데 점점 더 사회에 나와서 또 돈도 벌고 네. 점점 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욕심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엄청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선배들이 증권사 선배들이 하는 말에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좀 상처를 받았긴 했었어요. 아, 그 말을 듣고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나서? 네,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실패도 경험을 해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가치 주식, 성장 주식도 있겠지만 가치 주식에 위주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언제든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준다. 이런... 얼마 정도 잃으셨는데 그때요? 아닙니다. 아유, 다 궁금해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 저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일어나 마이너스 한 50% 갔나? 그까지는 아니죠. 절대 거기까지는 아니시고. 네. 저는 그냥 어떻게 손절의 타이밍이 가는데 아까 15%에서 20%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절대 적은 마이너스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물이라도 타셨어요. 아, 물이라도 아니 저의 물을 잘 안 타요. 더 떨어질 것 리밸런싱을 같아서. 따로 안 하시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는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거든요.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엔 계속 들고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목표가 그러긴 할 뭐예요? 거예요. 목표요? 원금? 아, 속상해. 그렇죠. 아, 한 은행 이자 이상만 좀 나와주면 좋겠다. 결국엔 빨간색. 예, 그 빨간색만 제발 네가 파란색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약간 이런 느낌. 그거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저 사실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제가요. 먼저 꺼내셨겠죠? 13년 전에 산 네. 그 기아차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와. 기아차,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저 뭐 블루칩 수거가였어요. 다이소, 수집가. 블루칩 네. 수거가. 나름 같이 주식인데. 근데 예, 같이 해준데 얘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13년 전에요. 이게 이제 여기 계란 담기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종목을 줄이라고 말해요. 차라리. 종목을 좀 줄이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어서 현금이 있으면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 에버리징을 맞춰서 에버리징 하라. 리밸런싱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담아놓은 것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가 여러 가지 주식으로 형성이 된 것처럼 네. 얘가 못하면 얘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아차가 잘못했으면 근데 우리은행도 은행이고 KB은행도 은행이야. 결국엔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랬지? 때려 맞아도 같이 맞고 그러니까. 잘 돼도 같이 잘 되는데 네. 떨어질 때는 두 배로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한지주를 또 샀네. 신한지주. 제가 은행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왜 사셨어요? 그냥 제가 신한은행을 되게 좋아해요. 주거래 제 VIP거든요. 제가. 그렇죠. 수수료 없고 막.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게 좀 바구니를 나눠서 담는 것. 예,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한다, 뭐 3천만 원을 한다, 네, 3천만 원 할게요. 오케이. 1,500 정도는 만약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종목을 3-4군데 나눠가지고. 그럼 적어도 현금을 또 갖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금 더 막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물타기를 리밸런싱이라고 리밸런싱 좀 하는구나. 하면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리밸런싱을 하려면 결국은 분할 매수를 해야겠네요, 정말. 한 번에 맞습니다. 몰빵 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만큼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한 거니까. 여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일반 20, 30대 친구들은 아마도 바로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 크게 잃을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예. 여러분 분할 매수 기억하세요, 진짜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맞아. 그러면 우리 이성원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상담 많이 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이메일로나 네. 책 어떻게 통해서 어떤 고민이 요즘 많으신가요? 이 젊은 친구분들께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다르니까 질문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한 것처럼 진짜 내 집 마련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청약은 집 필요할까요? 청약. 예. 지금 은행을 이용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대출은 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는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정말 합니다. 다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구나. 제일 먼저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성향부터 파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투자 자체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에도 할 수도 있고 주식에도 할 수도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ETF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네. 좀 다양하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자산 배분. 예, 그냥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대출을 먼저 해야 되나요?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네. 뭐 저축을 먼저 해야 되나요? 당연히 뭐 대출이 먼저 해야 되는데 대출도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맞아요. 학자금 대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율이 높은 것부터 쳐라. 없애라. 네, 그런 네.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재테크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마음이 급해요. 다들 네. 빨리 돈 벌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이자 낼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좀 투자를 자꾸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려고 그런 질문을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받고 있죠. 네, 엄청. 특히나 요즘에는 좀 제 체감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죠. 특히 서울, 경기 이 지역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약간 내 집 마련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비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집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우리 존리 선생님께서 동학 개미운동 이렇게 선봉 맞아요. 개장하셨고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뭐 한 예를 들어 3, 4년 전 이럴 때보다 훨씬 핫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스마트해졌죠. 그렇죠. 다 잃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얻고 맞아요. 돈도 벌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이 분할 매수 아까 얘기해 주셨고 꼭 필요한 거 분할 매수 그거 이외에 꼭 우리 불인이 아니고 이제 주린이겠구나. 주린이 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그럼 아까 말의 연장이면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같이 공부해라. 네, 결국엔 아까 우리 또 샤이니 쌤이 샀던 그런 달러 네. 맞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슈부터 확인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금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요, 맞죠? 네. 아까 말한 대로 달러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네, 안 올랐어요. 아, 그래 얼마나 네. 더 하시려고? 근데 하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금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값이 지금 2,000이라 따지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4, 5년까지 꾸준하게 좀 올라갈 거라서 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네, 대신 근데 아, 보통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한테 5년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20대, 30대 5년은 절대 길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금을 살 때도 우리 말 그대로 금괴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거래할 때 현물 거래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골드 바로 이거 현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금 펀드를 들 수도 맞죠. 있고 금 ETF도 맞죠. ETF를 들 수도 있고. 맞죠. 근데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현물을 산다. 그럼 부가세 10%도 내야 되고. 맞아. 증권사에서 한 1, 2% 수수료를 뗄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럴 바에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도 있고 하겠지만 2배짜리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5,000원, 18,000원이면 일주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꼭 내 손에 이렇게 금 색깔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는 유동적이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팔 수도 있고. 그죠. 좀 더 손쉽게 팔 수 있죠. 예. 손쉽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그러네, 있으니까. 맞네.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안전자산, 현물자산 자체가 앞으로는 좀 많이 좀 유리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오케이. 좀 국내 장도 좋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코스피 더 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럼-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2,000선을 계속 횡보했어요. 맞습니다. 3,000 좀 뚫어줘야죠. 박스피 맞죠? 네. 3,000을 씁니다. 3,000 뚫어줘야죠. 아, 너무 많이 갔나? 2,500부터 뚫으라고 할까요? 3,000도 뚫으면 아까 기아차, 우리은행, KB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아, 그렇게 네. 따지면 다 투자를 하겠죠. 근데 네. 좀 시기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3W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네. 그 내 돈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3년, 2년, 1년, 10년, 5년 네. 이렇게 묵힐 수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서 계획을 짜서 투자를 한다면 실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급해요. 지금 뭐 코로나하고도 할 거 아까 많이 떨어졌고 경제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해졌다 해서 네. 너도 나도 도박처럼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지구력이 없어요, 일단 친구들이.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 자체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댓글 하나에도 흔들려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네. 속에 살고 있죠. 맞죠. 예. 엄청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한 제한성 때문에 오히려 빠른 시기 때 안 배워도 될 그런 상처를 먼저 얻고 가는 걸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불력 보세요. 15%는 안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초년생들이 15% 되잖아요. 네. 미쳐요. 아. 단돈 100원을 길 가다가 떨어뜨려도 미쳐요, 애들은. 500원. 사는 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아, 500원, 1000원, 만원. 근데 그 친구들이 당장 이렇게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많이 투자를 했다. 아,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또 어떤 게 또 반복이 되냐면 내가 샀어요. 만 원에 샀어. 만원 샀어. 9,500원이 됐어요. 예, 한 주에. 5% 떨어졌네. 자, 그럼 팔았어요. 떨어져서 예, 팔았다고요? 무서워서. 오케이. 안 하니 갈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복수를 해야겠어. 복수를 한다고요? 예, 내가 잃었으니까. 왜? 팔고 끊어야 되는데 네, 네. 다시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팔고 나니까.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실패했어. 어허. 그래 이번에 실수다. 다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요. B를 또 택하면 같은 실수로 사람은 반복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인드가 키워져 버리니까 투자는 절대 안 돼. 투자는 나쁜 것이야.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리니까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저희 방송도 잘 돼야 되고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또 잘 돼야 되겠지만 네네. 저는 이런 접근성 도박적으로나 본인의 너무나 신념을 믿지는 말고 어허. 많은 정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각을 좀 키우는 그런 것들. 맞아요. 중국도 그래요. 보세요. 중국 주식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제가 제가 중국에 올랐을 것 같아요. 맞죠. 앞으로 보면 중국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런 거예요.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지표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만약 예를 들면 홍콩 보안법. 옛날에 이번에 중국이랑 싸웠죠. 예. 홍콩 따로 폐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많이 힘들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홍콩을 흡수했으니까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이슈가 그게 파괴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중국에서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죠. 그쵸, 그래 버리니까 위안화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그다음에 중국 분명히 주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뭐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재 소비 촉진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렇죠. 네, 돈이 인구도 벌어내니까. 많으니까 또. 맞죠. 그럼 소비재 주식들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에서 지금 중국 주식으로 많이 좀 소비자들이 바뀌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정보 알아가는 네.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안전하게 금 같은 경우는 딱 말만 들어도 어때요, 조금? 좀 금이니까 반짝반짝한 느낌 들고 내가 실물로 안 갖고 있어도 좀 맞죠.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금융위기라는 게 또 늘 안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꼭 오잖아요. 오죠. 그때마다 이슈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현물이죠. 현물. 네.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해라는 거죠. 금 같은 일이 어느 정도의 금도 키워놓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수수료도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오케이.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네. 중국 주식이나 또는 요즘에 미국 주식 사람들 많이 사더라고요. 엄청 많이 사 테슬라 이런 거 엄청 사더라고요. 와, 테슬라 없으면 뭐 서럽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차는 못 사더라도 우리가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근데 너무 진짜 저세상 주식 가격이 되어서 네,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해외로도 눈을 돌려 봄직도 하고. 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연할 때 많이 말하는 게 네. 주식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진짜 많아. 본인이 또 다니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본인마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류 쪽도 있을 거고 좀 일반 증권사 다니는 분들 있을 거고 은행 다니는 분들 계실 거고 다양해요. 본인 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관계자가 그 산업을 잘 알겠네요.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질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저도 그래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내가 맛있어. 그러면 저도 우리는 봉지를 버리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이라도 봉지 뒤편을 봐서 그 회사 브랜드라도 확인을 하면서 그다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기름값 너무 낮아졌어. 휘발유가 낮다, 경유가 낮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 차에 풀로 채우지 않나요? 완전 예. 그렇게까지 끝나면 안 돼요. 원유 가치가 떨어졌으면 그걸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해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 사업. 항공사 맞다. 사업비 자체가 다 기름이기 때문에 엄청 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걔들은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상대 주식이나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거 너무 꿀팁이네요. 네, 생활 속에서 네. 그 주식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업과 연결시켜 보는 눈을 키워야겠네요. 맞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보세요. 우리나라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 국가잖아요. 예. 자 예를 들면 자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전날에 도발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에 뭐가 돼요? 즉 이 방산주가 막 치솟고 나머지는 폭락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방산주 흔히 예를 들면 빅텍 이런 것처럼 뭐 탱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럼 결국엔 국가 입장에서는 또 방산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런 소비재가 그런 것처럼 너무 좀 하나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맞아. 마스크 주식이라든지 CGN이 그거예요. CGN이죠.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제약주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메리스, 사스, 그다음에 다 그랬네요. 코로나, 역사상 예, 보면. 보통 3년 주기로 왔었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봄 되면 어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결국엔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그럼 가지 약간 이런 것도 괜찮나요?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뭐 이게 난방주나 이런 거. 그것도 근데 나쁘지가 않죠. 요즘에도 근데 이번에 홍수 터졌잖아요. 네. 아니, 8월이 지금 10일경입니다. 네. 저 홍수 터지면 뭐가 또 좋을까요? 홍수 터지면 관련 주식이 많아요. 뭐가 폐기물 처분 처리하는 그런 주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홍수면 이제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사 이런 건설 쪽 예, 이런 다시 것들이 복원을 시켜야 되니까. 맞으니까요. 오 신기하네요. 중요한 건 이거는 민간적인 사업도 있지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아 맞네요. 네네. 바로 이제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이런 걸 이슈 자체를 비 오구나, 가뭄이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 관련된 회사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늘 그렇게 접근하는 궁금히 게- 여기는 자세. 예. 그래야지 또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하게 못하니까 음.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라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것들 맞아. 뭐 IT면 IT, 4차 산업, 4차 산업 또는 연예인 좋아하면 그런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이번에도 쪽. 뭐 아시다시피 뭐 그렇죠, 빅히트, 빅히트. 예, 네. 방탄소년단 이런 거 있으면 이번에 무조건 하고 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관련된 것도 이번에 또 공모주 나오고 그리고 SK 바이오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이게 뉴스에서 흘러가면서 기사가 되면은 남일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못 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의 더 남들보다 조금의 더 정신적인 부지런함을 가미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네요. 네. 결국은. 적어도 아침에 기사 한 줄은 있는 거. 맨날 이제 엔터나 스포츠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면 한 번만 봐주시면 진짜 금값이 올랐구나. 누가 상장을 하는구나. 누가 폐지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